안녕하십니까, 배석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치료를 위한 현대적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암 유전자 억제를 통한 암 치료 전략, 즉 표적 치료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 유전자 기능 억제를 통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주로 암 억제 유전자 활성화를 통한 암치료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세포 분열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한 것인데요, 바깥에서 세포 밖에서 세포 분열 신호가 들어오면 다양한 암 유전자를 통해서 세포 핵으로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데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가짜 신호가 발생하면 그러면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신호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개발돼서 표적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폭넓게 이용되고 있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 치료제를 지난 한 20년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Y축은 재발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이제 X축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약 50% 재발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가 암 유전자를 억제함으로 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인데, 원인인 암 유전자를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발이 되는가 하는 것이 큰 이 분야 연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EGFR 돌연변이를 가진 폐암 환자들에 대한 표적 치료제로서 1회사를 쓴 경우를 정리한 것인데요,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의 표적 치료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좀 오래된 결과이긴 한데, 최근에 나온 결과도 이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재발이 더 늦춰진 새로운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늦게라도 재발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거의 대부분 환자가 재발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표적 항암제를 썼는데도 재발하는 것일까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게 노말의 정상세포고요, 이게 카시노마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한 단계입니다. 이 전은 비정상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암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데노마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이 전암 단계인데 일반적으로 양성암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암 단계에서 암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 이런 과정에 다양한 유전자들이 변이가 나타나는데, 표적 항암제의 표적이 되는 암 유전자의 활성화는 이 시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른 시기에 암은 이미 시작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암 유전자를 억제시키면 암 유전자 활성화를 가진 이 이후의 세포들은 차단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세포는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 치료제는 이 돌연변이 암 유전자만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이전의 세포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재발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발 없는 근본적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쪽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아주 초기 단계에 암 억제 유전자가 불활성화되는데, 이 불활성화되는 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로스 오브, 이거는 그 대장암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 럼스3 이넥티베이션은 폐암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폐암 외에도 다양한 고형암에서 럼스3 이넥티베이션이 초기 단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세포들을 다 제거하고 완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에서는 이런 유전자를 강제로 활성화시켰을 때 재발 없이 암이 완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에서는 제네틱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 이런 유전자의 활성화를 강제로 할 수 있지만, 사람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로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 억제 유전자의 그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생 유전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 억제 유전자들의 불활성화는 후생 유전학적 그 비정상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염색체 구조를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염색체는 그 DNA라는 유전 정보 물질을 담고 있는데, 유전 정보 물질은 히스톤이라고 하는 것에 마치 실의 실을 감듯이 두 바퀴씩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양하고 이쪽에 있는 모양이 서로 다르죠. 이거는 닫힌 구조, 컴팩트한 구조이고 실제로 유전자에서 볼 때는 활성 구조입니다. 한편 이쪽은 그 열린 구조이고 활성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구조가 되어야 이 유전 정보를 읽어내서 그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느냐 불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여기서 화살표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탈아세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면은 아세틸 그룹이 없죠. 반면에 이쪽으로 가면은 아세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AC라고 써진 게 이게 아세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효소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염색체에 아세틸화를 넣어주느냐 빼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세틸화를 넣어주면 열린 구조가 되고 아세틸화를 탈아세틸화 빼주면 이쪽으로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으냐 하면은 사실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필요 없는 유전자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고 필요한 유전자는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경우에 암 억제 유전자가 실수로 이렇게 돼야 할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발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 구조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려면 아세틸화를 진행시켜도 되고, 또는 탈아세틸화 이거를 블락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탈아세틸화를 블락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탈아세틸화를 매개하는 효소가 서투린입니다. 서투린을 억제하면 이 구조는 이쪽으로 와서 열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염색체 구조, 암 억제 유전자가 닫힌 구조에 들어있는 것을 열린 구조 쪽으로 바꾸려고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11년에 네이처 메디슨 요약된 내용인데요. 이 닫힌 구조를 열린 구조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효소가 관여할 때 이런 효소들을 이렇게 억제하는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서투린이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개발되는데 이게 바로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인데, 2011년에 나온 이 결과로부터 지금 벌써 10여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전략들, 이런 전략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 전략들은 실제로 암 치료에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났는데, 그 이유는 이 물질들이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투린 이니비터들은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다양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다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고 효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트아이라는 건 서투린 이니비터라는 뜻이고요. 서티놀, 캄비놀, 살레마이드, 테노빈 이런 것들이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로서 개발하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트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트인은 1번부터 7번까지, 서트 1부터 7까지 7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트가 발현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서트1과 서트2가 억제하는 것들 중에 암 억제 유전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진한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 다 암 억제 유전자들인데요. 그래서 다른 서트보다도 서트1과 서트2의 기능을 억제함으로 해서 이런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 억제 유전자 활성화라고 하는 전략은 7개의 서트 중에서 서트1과 서트2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서트1과 서트2를 억제하는 능력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이게 IPT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소의 활성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데 필요한 물질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은 값일수록 더 효과적으로 그 효소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서트1을 보면 캄비놀, 셀레마이드, 서티놀, 테노빈,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물질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 서트1의 활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니코치나마이드, 비타민 B3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85.1. 다른 서트 억제제보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테노빈보다는 더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서트2를 보면 카미노나 살레만, 서티놀 같은 이런 물질들이 40, 50, 100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니코틴아마이드는 1.16입니다. 다른 그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트인 이니비터보다도 아주 획기적으로 더 우수한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니코틴아마이드가 서트를 이니비션해서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전략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이런 참고 문헌에 보고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코틴아마이드, 비타민 B3를 통해서 서트1, 2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암 억제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코틴아마이드, NAM이라고 줄여서 쓰죠. 이건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물질을 복용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NMN이라는 물질로 전환되고, 이 NMN은 다시 NAD로 전환됩니다. 근데 이 서트 패밀리 단백질들이 작용함에 있어서 이 NAD를 꼭 필요로 합니다. NAD가 없으면 이 서트는 전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NAD 또는 NAD로 쉽게 전환되는 NMN을 복용하면은 이 서트 패밀리가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복용하면은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서트1과 2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서트1과 2를 억제해야 항암 활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트를 볼 때 이 NMN과 NAD는 이거를 활성화시키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 중에서도 이 두 개는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NAD나 NMN을 복용하면은 서트를 활성화시켜서 항노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수천 편의 논문으로 지지받고 있는 결과입니다. 근데 한편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통해서 서트1, 2를 억제하면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항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수많은 논문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 효과를 주요로 한다고 하면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아신아마이드만 서트1, 2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NMN이나 NAD는 서트1, 2를 오히려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NMN과 NAD를 복용하면은 이걸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항노화를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암 환자가 NMN을 복용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N을 복용하게 되면 이 서트1, 2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암 억제 유전자의 레벨이 저하되게 되고 암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NMN 복용이 암의 악성화를 촉진한다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런 관계에서부터 처음 유추된 것입니다. 최근에 2022년에 미국 FDA에서 NMN의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포괄적 인간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 서트1, 2를 과량의 NMN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암에 대해서는 어떤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는지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NMN을 복용해서 이런 걸로 해서 암 발병이 증가했다 이런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계로부터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걸 활성화시켰을 때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바로 미국의 FDA에서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린 주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